시어머니는 감으로만 산다고요? 그 감 하나로 제가 세운 회사를 송두리째 삼킬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고 어머님은 감을 믿으셨죠. 그런데 결국 회사를 살린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윤입니다. 38살이죠. 리브레라는 패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함에는 남편 민수의 이름이 대표로 찍혀 있지만 실제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건 저예요. 민수는 착하고 성실하지만 사업 감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거죠. 오늘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케팅팀 보고서를 보는데 숫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12%나 낮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죠. 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장 탓은 변명입니다. 경쟁사는 성장했어요. 우리만 못했다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식이에요. 감정 싣지 않고 팩트만 말합니다. 누가 기분 나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는 결과로 말하는 곳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영이 느닷없이 회사에 오셨더군요. 65살인데도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셨다던데 지금은 그냥 시골에서 소일하시는 분이죠. 며느리 요새 일이 잘 안 풀린다면서? 어머님은 특유의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민수가 또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죠.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도 사람 마음 좀 봐야 하는 거 아니겠니? 직원들이 요새 표정이 어둡던데.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숫자를 봐야죠. 실적이 나빠지면 다들 힘든 거예요. 그렇게 숫자만 보다가 사람 잃는 수가 있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가르치려는 건가요? 동대문 시장 감각으로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를 이해하실 리 없습니다. 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데이터와 전략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감으로 하는 장사는 옛날 얘기예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곧 돌아서셨죠. 문을 나가시며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봐라. 건데 숫자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회사 경영을 뭘 안다고 이러시는 건지. 전 명문대 경영학과 나왔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 쌓았어요. 리브레를 여기까지 키운 것도 제 전략이었죠. 그런데 장사꾼 출신이 감으로 산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엄마한테 좀 부드럽게 대할 순 없어? 당신 어머니가 회사 일에 왜 참견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야. 걱정은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래요. 중간에서 눈치만 보죠.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었죠. 어제 나영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숫자만 믿다가 사람 잃는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곧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대형 유통사와 계약 미팅이 있었거든요. 이 계약만 따내면 분기 실적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상대 측 바이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서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인상적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역시 숫자와 전략이 답이에요. 감이나 경험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가 성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했죠. 제 방식이 옳다고. 나영의 말은 그저 구시대적 사고방식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곧 닥쳐올 위기를,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책상 위 서류들을 비췄죠. 저는 다시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서윤아, 엄마가 오늘 회사 창고에 들렀다 오셨대. 괜찮았어? 창고요? 왜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둘러보셨다는데. 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창고에는 신규 원단이 보관돼 있었어요. 새로 계약한 납품처에서 받은 거죠. 혹시 뭘 보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요. 어머님은 그냥 구경하러 가신 겁니다. 전 쓸데없는 걱정을 떨쳐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날카롭고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 마치 제 안에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계약도 성사될 거고 회사도 안정될 겁니다. 어머님의 말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죠.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형 유통사 계약이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갔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바이어 팀장이었어요. 서 대표님, 죄송하지만 계약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긍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샘플로 받은 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품질 문제라니요? 저는 모든 걸 체크했는데 말이죠. 정확히 어떤 문제입니까? 원단 밀도가 계약서 명시 사항과 다릅니다. 내구성 테스트도 통과 못했고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생산팀장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품질 검수는 했어요. 그게 납품처에서 보낸 원단이 규격에 맞다고 확인했는데 확인은 누가 했습니까? 검수 담당자가.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손바닥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건 생산팀 실수예요. 당신들이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죠. 생산팀장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몇 달간 공들인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서윤아, 진정해. 일단 원인부터 파악하자. 진정하라고요? 이게 얼마짜리 계약인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원단 공급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꼼꼼히 읽어봤죠. 분명 규격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때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원단 공급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고 직원들 사이에서 나도는 얘기예요. 재무팀장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직접 검토한 계약서인데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창고 관리 직원 하나가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요. 저는 그 직원을 급히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죠.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왜 그만두려는 겁니까? 개인 사정입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직원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혹시 원단 관련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직원은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이었죠. 서윤아, 혹시 원단 납품처 바꿀 때 내가 확인 안 한 부분 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도 계약서 세부 사항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명의로 된 회사를 내가 얼마나 키웠는데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싫었어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그날 오후 어머님이 또 회사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창고 쪽으로 가시더군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어르신께서 창고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대요. 뭐요? 원단 냄새가 이상하다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냄새요? 지금 이 상황에 냄새 타령이라니요? 하지만 찜찜한 마음에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나영이 원단 더미 앞에 서 계셨어요. 며느리 이 원단 새 거 맞니? 당연하죠. 지난달에 납품 받은 거예요. 나영은 원단을 만지작거리며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셨죠. 이건 새 원단이 아니야. 오래된 재고 냄새가 나. 어머님, 그건 그냥 공장 냄새예요. 새 원단이라 그래요. 내가 몇십 년을 원단 만졌는데 이것도 모르겠니?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회사 일에 관여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날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마치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그래, 내가 알아서 해봐라. 어머님은 돌아서셨습니다. 하지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값싼 재고를 섞었구나.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고를 섞었다니요? 설마 그럴 리가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납품 날짜, 원단 규격, 공급처 정보.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자꾸 불안이 커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대표님, 저 창고 직원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뭔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된 걸까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영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정말 뭔가 놓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직원을 만나기로 했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직원은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계속 떨고 있더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님, 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뭘 봤는데요?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원단 납품받을 때요. 트럭이 2대 왔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한 대는 공식 납품처 트럭이었는데 다른 한 대는 딴 곳 거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디 거였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트럭에서 내린 원단 상자들이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영의 말이 떠올랐죠. 값싼 재고를 섞었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겁니까? 무섭습니다. 위에서 입 다물라는 압력이 있었어요. 누가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표님 쪽에서요. 제 쪽이라니요? 저는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는데 말이죠. 직원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쪽에서 압력을 넣었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원단을 섞었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에요. 그게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창고 직원 하나를 데리고 오셨더군요. 제가 모르는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며느리 이분은 창고 관리직이야. 얘기 좀 들어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또 무슨 짓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관리직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직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네요. 새 원단 납품처 바꾸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대표님, 사모님 쪽에서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3월 초쯤이었습니다. 납품처를 급하게 바꾸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본 계약서 날짜가 언제 글로 되어 있지? 3월 2일입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그 공장 문 열었어?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공장 폐쇄일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공장이 문 닫은 날짜로 계약서가 작성됐다니요? 어머님은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2일 폐공장 서류 조작 가능성. 저는 그 수첩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나영은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둘만 남았죠. 며느리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정말 모르니?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니?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 걸까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 내가 생각한 그 애 맞는지 봐야겠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돌아서서 나가셨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 뭐라고 하셨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 보면 알아.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수 씨, 나 정말 모르는데. 원단 계약 조작 같은 거 안 했어. 그런데 왜 날짜가 안 맞는 거야?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한 것 같아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의심이 보였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나영은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갔습니다. 벽장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꺼냈죠. 오래된 다이얼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검은색 장부가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졌죠. 나영은 그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블의 창립 자금 내역. 그 아래로 빼곡한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짜, 금액, 출처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나영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쯤에 멈췄어요. 공동 투자자 명단. 거기엔 나영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죠. 5억 원. 리블의 초기 자본금의 절반이었습니다. 나영은 장부를 천천히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사 밑바닥에 내 돈이 깔려 있어. 근데 이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숨겨진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드러나면 곤란한 것들이었죠. 나영은 한숨을 쉬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날 밤 나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며느리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검은 장부는 금고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곧 그 시간이 올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이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품질 문제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대대적인 신제품 론칭쇼를 열기로요. 언론을 불러 모으고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미지 회복이 급선무였어요. 론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죠. 헤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신경 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그래요. 오늘만 잘하면 모든 게 회복될 겁니다. 행사장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블에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신제품 라인을 선보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상의 제품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원단 한성무역 납품 맞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성무역이라니요? 그건 제가 계약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정식 납품처와 계약했습니다. 기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납품 기록을 보면 한성무역 이름이 나옵니다. 불량 이슈 있던 곳 아닙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저 기자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죠? 그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확인이요? 대표님께서 직접 계약하신 거 아닙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나영이 나타났어요. 불량 원단이 아니라 불량 사람이 문제지. 행 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영을 바라봤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있는 거죠? 나영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단상 아래까지 오셨어요. 이 회사 원단은 원래 좋았어. 근데 누군가 값싼 걸로 바꿨지.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숨기고 있던 걸 말이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내 회사를 모욕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나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가 아니야. 원래 우리 돈으로 시작한 회사지. 무슨 소리예요? 저랑 민수가 세운 회사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업 자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영은 기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대로 된 길로 돌아갈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 이제 그만 내려와라.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날 망쳤어요.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면서 저만 바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행 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님과 마주쳤죠. 어머님 만족하세요? 저 완전히 망쳤잖아요. 내가 스스로 망친 거야. 거짓으로 회사 세운 게 잘못이지. 거짓이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이 거짓말하는 거였니?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 이제 회사 출입 금지야. 민수한테 말했어. 뭐라고요? 내가 더 있으면 회사만 망가져. 당분간 손 떼.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회사 출입 금지라니요? 제 회사인데 왜 제가 못 들어가요? 내 회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나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지만 경비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출입 금지 지시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예요. 비키세요. 지시는 회장님께서 내리셨습니다. 회장이라니요? 나영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키운 회사였어요. 제 모든 걸 바친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들어갈 수도 없다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 대표님,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끊었습니다. 또 울렸죠. 계속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민수는 아직 회사에 있을 거예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어요. 명예도 신뢰도 회사도 모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거실을 물들였죠. 저는 그 빛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영의 말이 맞았을까요? 제가 정말 거짓으로 회사를 세운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뉴스를 보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떨지 뻔했죠. 민수는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더니 알림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기사 링크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끔찍했죠. 리브레 대표 원단 조작 의혹. 패션업계 충격 품질 사기극.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죠. 서윤님 맞으시죠? 회사에서 보낸 겁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리블의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뜯어보니 제 개인 물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온 것들이죠. 마지막 남은 것까지 정리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비서가 쓴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뀌고 있다니요? 제가 없는데 무엇이 바뀐다는 걸까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로 갔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보는 건 괜찮겠죠.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형 유통사 바이어 팀장이었어요. 저와 계약을 취소했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리블의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회사를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바이어 팀장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계약 취소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어요. 제가 아끼던 디자인팀 막내였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 그게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회장님? 네, 어르신이요.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원단 공급처를 원래대로 복원하셨어요. 그리고 품질 검사도 다시 하셨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사랑 계약 다시 논의 중이래요. 오늘 바이어 오셨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바이어가 온 거였군요. 어르신이 직접 공장까지 가셔서 확인하셨대요. 품질 문제 있던 원단 다 걸러내시고요. 나영이 그런 일을 했다니요. 더 놀라운 건요. 부패한 중간 유통업자를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뭐라고? 그 사람이 원단 바꿔치기한 주범이었대요. 어르신이 증거 다 모으셔서 고발하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영이 그 모든 걸 했다는 거죠? 대표님,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 도는 게 있어요. 무슨 소문? 어르신이 리블의 창립 자금 절반을 대셨다고요. 진짜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이 회사를 살리고 있었어요. 제가 망친 걸 복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마주 앉았죠. 엄마가 회사 일 처리하고 계셔.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서윤아, 너 정말 원단 조작 몰랐어?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몰랐어요. 진짜로요. 그럼 누가 한 거야? 모르겠어요. 제 이름으로 누군가 한 것 같은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조사하고 계셔. 중간 유통업자가 서류 조작했대. 그럼 저는 피해자라는 거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것도 문제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어요.
과정은 확인하지 않았죠. 민수 씨 어머님이 정말 투자하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창업할 때 엄마가 5억 빌려주셨어. 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 내가 부담 가질까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배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무시했죠. 서윤아,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회사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오후쯤 어머님이 나오셨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여긴 왜 왔니? 어머님께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회사 살리신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도 돼.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무슨 뜻이에요? 경찰이 조사 중이야. 조작된 계약서 말이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서류잖아요. 그래, 그래서 너도 조사받아야 해. 하지만 전 몰랐어요. 알고 있어.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나영은 걸음을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 너 이제라도 배워.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나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CEO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나영이었죠.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적셨죠. 저는 창문에 기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림자처럼 회사를 지켜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진짜 CEO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고 진술했지만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 대표님, 이 계약서에 본인 서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조작했다는 겁니까? 중간 유통업자일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연했죠. 제 이름으로 된 서류니까요.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월 중순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조사 끝났어. 집에 갈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민수?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을 켰죠.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 글씨였어요. 서윤아, 미안해. 오늘은 회사에서 자야 할 것 같아. 엄마랑 정리할 게 많아서.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서러웠죠. 남편마저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문득 술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와인 한 병이 있었어요. 잔도 없이 병째 마셨습니다. 목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받으셨죠. 며느리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지금 갈게요. 할 말 있어요. 지금? 밤 10시야. 상관없어요. 가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었어요. 어머님 집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어갔죠. 1시간쯤 걸렸을까요? 어머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 술 마셨구나. 네, 마셨어요. 많이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물을 가져다 주셨죠. 마셔. 싫어요. 물 마실 기분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감으로만 사는 구닥다리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회사를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걸 아세요? 원단 조작도 거래처 문제도 다요. 어머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회사 원래 내 돈으로 세운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랑 내가 창업할 때 자금 없었잖아. 내가 5억 줬어. 5억이요? 그래, 리블의 초기 자본금 절반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공동 창업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난 이름 올리지 않았어. 왜요? 너희가 자신감 가지고 시작하길 바랐으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말했어요. 넌 이름만 올린 CEO였어. 실제로는 내가 뒤에서 다 지켜봤지. 그럼 제가 한 일은 다 뭐예요? 내가 한 일도 있어. 하지만 혼자 한 건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 그럼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배우길 바랐어. 실패를 통해서라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가짜 계약서 경찰이 알면 어쩔래?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내 책임이야. 제대로 확인 안 했으니까. 그래도 전 몰랐어요. 회사를 살리려던 거였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 팔아서 회사 살리는 건 살리는 게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책임져야지. 내가 만든 일이니까. 하지만 전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책임 안 지는 건 아니야. 어머님은 일어서셨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낡은 장부를 들고 계셨죠. 이게 뭐예요? 리블의 진실이야. 장부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였어요. 여기 모든 게 기록돼 있어. 자금 출처, 투자 내역, 초기 거래 기록 다.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보였어요. 첫 페이지에 나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과 함께요. 어머님, 이 장부 경찰에 제출할 거야. 그럼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럼 저는요? 넌 조사받아야 해.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도 증명될 거야. 어머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며느리, 이제 진짜 어른이 돼야 해.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장부 위로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오만했어요. 알고 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님 집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죠. 어머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보셨죠. 진짜 CEO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회사를 지킨 분이요. 새벽 5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님이 웃고 계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숙취였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어났구나. 숙취해소제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약을 먹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먹어 속 편해질 거야. 어머님, 어젯밤에 죄송했어요. 괜찮아. 내가 풀어야 할 게 많았으니까. 국을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장부 정말 경찰에 제출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넌 계속 의심받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도 조사 받으실 텐데요. 어머님은 웃으셨습니다. 난 숨길 게 없어. 다 정당한 투자였으니까. 그날 오후 나영은 검은 장부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경찰서 앞에서 어머님이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이제부터가 진짜야. 준비됐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리브레 사건 관련해서 증거물 제출하러 왔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으셨죠. 이게 뭡니까? 리브레 창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입니다. 자금 출처, 거래 내역, 투자 명단 다 있어요. 형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이 장부가 진짜입니까? 네, 제가 직접 기록한 겁니다. 그럼 어르신이 리블의 투자자시군요. 정확히는 공동 창립자죠. 이름만 안 올렸을 뿐이에요.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당 거래 내역인데 날짜가 이상합니다. 어머님이 자세히 보셨습니다. 3월 2일자 계약이죠. 그날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누가 조작했다고 보십니까? 중간 유통업자 김태성입니다. 그 사람이 가짜 계약서 만들었어요.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서 대표님은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계약서만 보고 승인했어요. 제대로 확인 안 하셨다는 거네요. 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이 끼어드셨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어요. 숫자만 믿고 과정은 확인 안 했죠.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한참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장부면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며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할 거야. 김태성을 잡겠지. 그럼 저는요? 넌 책임은 져야 해. 하지만 범죄자는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며느리, 나 잠깐 어디 갈 데가 있어. 어디요? 혼자 가야 해. 너는 먼저 가 있어. 어머님은 택시를 잡아 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궁금했어요. 어디 가시는 걸까요? 나영이 도착한 곳은 한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에 한성무역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태성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리블의 투자자요. 당신이 우리 회사 원단 조작했죠. 김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 다 경찰에 넘겼어요. 곧 잡혀갈 겁니다. 김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저도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남의 회사 망치는 거야? 리블의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값싼 원단 쓰면 이익이 더 남는다고요. 나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짓말 마. 며느리는 몰랐어. 정말입니다. 제가 제안했을 때 승인했어요. 나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증거 있어?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거?
김태성이 말을 멈췄습니다. 없었던 거죠. 허튼 소리 하지 마. 당신 혼자 한 짓이잖아. 김태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살려주세요. 가족이 있어요. 내 며느리도 가족이야. 당신 때문에 고생했어. 나영은 돌아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태성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블의 원단 조작 사건, 중간 유통업자 구속.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뉴스 봤어? 응. 봤어. 엄마가 다 정리하셨어. 우리 회사 살았어.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민수 씨, 나 언제 회사 복귀할 수 있어? 그건 잠깐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왜? 회사 구조 조정 중이야. 엄마가 직접 진두 지휘하고 계셔. 구조 조정이라니요? 제가 없는 사이에 회사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브레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동대문 전설이 패션 업계에 구한다. 나영 회장 숨은 실력자였다. 기사 제목들이 나영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씁쓸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부르셔. 저요? 응. 회사로 오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복귀하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건물이었어요. 어머님이 사장실에 계셨습니다. 제 자리였던 곳이죠. 며느리 앉아. 저는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복귀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사표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표요? 회사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넌 한 발 물러나 있어. 하지만 제 회사잖아요. 아니야, 우리 회사였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넌 그걸 날렸고. 어머님은 일어서셨습니다. 며느리 이제 진짜 배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거짓 위에 세운 성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민수와는 따로 살기로 했죠.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작은 패션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밑바닥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요. 출근길 지하철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에 치이며 서 있었어요. 예전엔 차로 출근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감이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청소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을 닦고 커피를 내렸죠. 신입 디자이너였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팀장이 불렀습니다. 서윤 씨, 이 샘플 원단 좀 확인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원단을 만져봤습니다. 어머님이 알려준 방법대로요. 촉감을 느끼고 냄새를 맡았죠. 팀장님, 이 원단 밀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떻게 알았어요?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내구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영에게 배운 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죠. 예전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도시락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서윤아, 잘 지내? 회사는 괜찮아? 응. 괜찮아. 너도 잘 지내?
엄마 덕분에 회사 안정됐어. 근데 내가 보고 싶어. 저는 한참 고민하다 답장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제가 직접 정리한 공간이었죠. 저녁을 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요리도 청소도 말이죠. 전부 남에게 맡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하니까 삶이 더 실감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였어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죠.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영의 그 수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쳤죠. 첫 페이지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글씨였어요. 소윤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숫자만 믿었어.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배웠다고 믿어. 진짜 CEO는 감과 책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수첩엔 내가 너를 지켜보며 기록한 것들이 담겨 있어. 내 실수들, 그리고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지. 수첩을 넘겼습니다. 빼곡한 메모들이 있었어요. 소윤, 오늘 직원에게 차갑게 대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다. 소윤, 원단 확인 안 하고 계약했다. 과정을 무시했다. 소윤, 민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다. 모든 페이지가 저의 잘못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전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 실수를 통해 성장할 거야. 그걸 믿는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셨던 거죠.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란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CEO가 되길.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소중히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여전히 리브레를 지키고 계실까요? 핸드폰을 들어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배우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리브레 광고를 봤어요. 새로워진 리브레 진심으로 만듭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회장 직함으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전면에 나선 거죠.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나오신 거예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서윤 씨, 이번 프로젝트 맡아볼래요? 제가요? 내 실력이 좋던데요. 한번 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단 선정부터 디자인까지 전 과정이었죠.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숫자만 보지 않고 과정을 확인하며요. 점심시간에 공장에 전화했습니다. 원단 샘플 직접 보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예전에 저라면 전화로만 처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해줄게. 내가 요리를? 정말? 응. 배웠어. 맛있게 해줄게. 민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웃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CEO는 감과 책임으로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보고 과정을 존중하며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걸요. 책상 위 리블의 로고가 적힌 메모지를 봤습니다. 예전에 쓰던 거였죠. 저는 그 위에 적었습니다. 나는 배웠다. 그 어머님의 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CEO는 그림자처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밤은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